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30일 환자가 발생한 2월 18일 이후 2달여 만에 지역 감염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이번 황금 연휴가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예. 어제 방역 당국의 발표, 그러니까 29일부터 하루 사이에 신규 확진자가 몇 명이냐, 항상 저희들이 이 시간에 그 내용을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4명이 나왔는데 지역 감염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72일 만에 이런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데 일단 지역사회 감염이 없었다. 다 해외 비유였지 않습니까?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선 지역사회 감염이 0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만큼 잘 개인위생을 지켜주신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점은요. 검사상에서 이제 발견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외국 사례를 보게 되면 특히 이제 미국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뉴욕주가 그중에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주에서 사실은 4월 22일 날 그 항체 검사를 했죠. 그때 했을 때 13.9%였어요. 근데 4월 27일 날 5일 만에 했더니 14.9%가 됐습니다. 1% 이상 증가를 했고 뉴욕 그 주의 지역에 따라서는 1%, 3%도 있지만 뉴욕 시처럼 환자가 많이 발생한 곳은 14.9%이기 때문에 환자 발생 대비 항체 검사가 10배가 나옵니다. 그렇다는 것은 10배에 가까운 환자들이 무증상 감염이 있거나 증상이 경미해서 검사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환자가 0명으로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나왔다고 하지만 넓게는 10배 정도의 환자들이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마스크 쓰기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금처럼 꾸준히 해주셔야만 오늘과 같은 일은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총선 관련 확진자도 0명이다라고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방역 당국이 철저한 관리를 했고 그리고 국민들이 그 수칙을 잘 지켜준 성과가 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된 결과일 것 같은데 황금 연휴 어제가 첫날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그러니까요. 교통 정체도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을 굉장히 중대 고비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과거 그 총선 시기에 있었던 그런 기본적인 수칙들에 대한 지키는 그 국민 시민 의식이 좀 이번에도 좀 중요한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중요한 시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총선 과정을 거쳐 2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은 부분은 정말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방역 당국이 열심히 노력해준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인정해야 되고요. 박수 보내야 되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당시와 지금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총선 때는요. 다 아시는 것처럼 수표소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비닐 장갑 끼웠잖아요. 다른 사람 접촉 안 했잖아요. 마스크 다 끼웠죠. 열 감지 다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관광지는 이렇게까지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즉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총선에서 선거 투표장에 오신 분들은 방역 당국이 일일이 다 관리 감독이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지금 관광지 같은 경우에 물론 제주도 같은 경우에 방역 인원을 늘려서 입도하시는 분들에게 37.3도까지도 지금 그 이상 되면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철저한 방역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관광지가 사람 많으면 줄 서 있어야죠. 식당 같은 데 가면 거기 가서 마스크 다 벗고 식사를 하시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주의는 정말 개별적으로 해주시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또 식당 주인 입장에서 1m 뛰고 한 자리 뛰고 앉힐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언론에 보도에 나온 걸 보면 유명 관광지의 유명 식당 같은 경우에는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계속 기다리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기다리다 보면 1m 간격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 밖에서 기다리고 요즘도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서 오랫동안 밖에 서 있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됐고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는 각자 한 분 한 분이 정말 방역의 최전선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조금 덥더라도 마스크 착용하는 거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손 씻는 건 12번이고 13번이고 좀 귀찮으시다도 계속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전혀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1m 이상 띄우는 이런 노력들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으로만은 지금의 이 연휴 동안의 여행객들이나 관광객들을 다 통제가 불가능하니 개인적으로 본인의 몸을 본인이 보호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조금씩 지켜주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가족들과 함께 여행 중이거나 어떤 숙박시설에서 같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최 교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꼭
뭐 염두에 둬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이 대목에서 여행 중인 분들이 빠뜨려서는 안 되는 거 있다면 한 가지 정도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밀폐된 공간에 가실 때라든지 이제 비행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 다중시설을 이용하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그래서 근데 마스크가 날씨가 많이 덥기 때문에 예, 예. KF94를 쓰실 필요는 없고요. KF80 정도나 덴탈 마스크 정도를 사용을 하셔도 충분히 방역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정도로 좀 낮춰주시고 그 대신 착용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답답하니까 자꾸 벗고 싶은 네, 그런 욕망이 KF94는 생기더라고요. 많이 답답하거든요. 네, 예. 조금 마스크 낮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자가격리 이탈자를 대상으로 한 안심배드 착용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29일 하루 동안만 5명이 자가격리를 이탈했습니다. 네, 근데 그렇습니다. 문제는 안심밴드를 착용시킬 수 있는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러냐면요, 강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되거든요. 예. 안심밴드를 착용하려면 착용하는 사람한테 안심밴드 착용하겠다는 동의서를 받고 착용을 해야 되는데 예. 이분들이 만약 거부하면 강제로 착용시킬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방역당국에서 왜냐하면 법적 미비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이 안심밴드를 채울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이걸 강제로 채웠을 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도리어 이것이 사회 논란이 될 수도 있어서 동의서를 반드시 받도록 돼 있는데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건 5명이 이탈을 했는데 지금 1명도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 안심밴드를 착용하는 여부를 좀 결정 지을 수 있는 그 대상에도 포함이 안 되는 분들이 지금 자가격리 이탈을 한 사례였던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안심밴드를 채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가격리를 이탈한 사람에 한해서 채울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가격리를 위반하지 않은 사람은 안심밴드를 강제로 채울 수는 없고요. 절대로. 안심밴드를 착용하는 대상을 줄여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에 한해서 안심밴드를 채우겠다 그랬어요. 그것도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분들 중에 뭐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으면 안심밴드를 반드시 채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안심밴드의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는 추진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가격리를 위반해서 문제가 되는 분은 안심밴드 착용하도록 동의서를 받고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래도 본인들이 동의를 안 하시면 이제 방법은 지금 현재 방역당국이 하는 방법은 뭐냐면 모니터를 수시로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하루에 뭐 한두 번씩 찾아가서 실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전화도 더 자주 걸고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좀 더 촘촘하게 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법령 안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건 저는 국민 의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편하시더라도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본인의 이런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또 방역을 이렇게 열심히 모든 국민이 지키면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허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런 안심밴드라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자가격리 하신 분들이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사실은 우리가 빨리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 교수님께는 개학 관련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이 5월이니까요. 벌써 1학기의 절반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등교 개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육당국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 현장 가서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고3, 중3 애들 그걸 또 요일제로 등교를 시킬 건가, 또 오전, 오후 나눠서 등교시킬 건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로서 등교시키는 거 좋은데 학교에서의 어떤 방역 지침이 완벽하게 마련돼 있는가 그 부분이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우선 학교를 가게 되면 수업 시간은 최소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요일을 나누는 것보다는 오전, 오후 반으로 나누는 게 효과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식사는 가능한 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만일에 아이들이 마스크를 집에서 착용을 안 하고 오거나 중간에 마스크를 떨어뜨리게 되면 학교에서 마스크를 제공할 수 있게 충분한 마스크를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예. 학교에 들어갈 때 나올 때 손 세정제나 손 씻기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우선 고3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고3을 5월 11일 날 개학을 하시게 되면 한 2주 정도는 확인을 하고 그 사이에 환자 발생이 전혀 없다면 조금 차후 개학을 고려할 수 있지만 그 사이에 만일에 환자 발생이 생긴다면은 다른 방법을 또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담을 나누는 사이에 어제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이 발표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9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가 총 1,774명이 됐습니다. 9명의 신규 확진자 중에서 해외 유입 사례가 8명입니다. 그리고 이 8명 중에서 검역 단계에서는 4명이 확진됐고 나머지 4명은 입국한 후에 지역사회 내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그 기간 내에 아마 확진이 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신규 확진 사례 중에서 해외 유입 사례가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오늘도 9명인데 8명이 이렇게 신규 확진인데 이게 해외 유입 사례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늘 결과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국내는 안정이 좀 되고 있지만 해외에서 계속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국내 종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해외까지 지금 종식이 돼야지만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가장 박차를 하는 게 백신 개발이에요.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이게 종식이 안 되겠죠. 그래서 국내는 지금처럼 잘 방역을 하되 해외 유입을 하시는 그 종의 검역을 좀 더 철저히 하고 자가 격리 중에 발생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도 좀 더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어제 방역 당국이요, 이 국내 전파 규모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국민 건강 영향 조사를 통한 인구 면역도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인구 면역도 조사는 사실 매년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 때문에 특별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구 면역도 조사가 아니죠. 건강 영향 조사. 건강 영향 조사. 예, 예. 국민 건강 영향 조사를 10,000명을 대상으로 매년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이 코로나19 관련된 바이러스 항체 조사도 함께 하겠다는 거기다 겁니다. 항목을 집어넣는 그렇죠. 겁니까? 근데 동의를 물론 받습니다. 이걸 하시지 않으니까 혈액을 이제 일단 채취를 해서 그 혈액 안에 이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발견하는 그런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동의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10,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약 한 70% 정도가 항체가 생겼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독감이나 감기 형태로 우리가 충분히 면역력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삼겠다는 건데요. 네.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거 이제 전체적으로는 국민 영양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병 우리 장병들 신체 검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장병들을 대상으로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할지는 아직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동의를 받아서 전체 조사 대상 중에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보고 그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이 면역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겠다는 것인데요.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게 대구 경북 지역을 별도로 표본을 선정해서 우선 조사하겠다는 주체도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구 경북 지역이 신천지 교회 중심으로 해서 많이 퍼졌었고요. 예. 가장 예, 예. 심하게 많은 사람한테 감염이 됐던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 우선적으로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면역도가 생겼는지를 조사해서 앞으로 방역 당국이 장기적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 대응할지 하는 부분들을 대응하는 방안들을 찾아내는 참고 자료로 사용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최근 우리나라에서 완치 후에 재확진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연구팀의 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 코로나19 완치된 후에 3차례나 검사를 해서 여기서 음성이 나오는 한 환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사망 직후에 부검을 해보니까 바이러스가 양성이 나온 그 사례가 지금 나왔단 말이죠. 이건 저희가 좀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우선 그 사망한 후에 발견을 하셨는데 그 검사 자체가 코로 한 검사가 아니고 폐포 세척이라고 해서 폐포 깊숙이 예. 식염수를 넣어서 세포를 끄집어낸 거예요. 근데 그 검사는 사실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검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나 이상했기 때문에 검사를 해봤고 우선 코에서는 바이러스가 안 나온 거죠. 바이러스가 많지는 않다는 얘기고 하지만 폐포 깊숙이나 아마 대변이나 혈액에서는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양성이 됐다는 환자들이 좀 있는데 그 네.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멸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를 통한 검사가 음성이 나왔지만 퇴원 후에 약간 활동을 하시거나 하면서 면역이 좀 떨어지면서 다시 증상이 나타나거나 바이러스가 코를 통해서 같이 죽은 바이러스가 검출이 될 수도 있지만 약간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같이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폐포 깊숙이 나온 그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퇴원을 하거나 격리해서 해제가 되더라도 보통은 2주 내지 4주 정도는 좀 더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망 사유가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는?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남아있긴 했지만 예.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다면 원래 기저질환에 의해서 코로나19에 의한 악화 인자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예. 정에서 하나 질문 더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미국과 유럽에서 어린이들이 이 원인 불명의 중증 염증성 질환을 보이는 사례가 계속 잇따라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증세가 가와사키 병과 비슷하다.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보는 병명인데 가와사키 병이 어떤 거고 또 이게 진짜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와사키 병은 보통 5세 미만 아이들한테 생기는 그 고열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5일 이상 고열이 지속이 되고 이 눈이라든지 입이나 혀가 빨갛게 변해요. 손발도 많이 빨갛게 붓고 임파선이 붓는 그런 특징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는 주로 질환인데 어린이들한테 발생하는 예, 5세 미만이 거군요.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네. 대부분은 괜찮은데 이 질환이 문제가 되는 것이 예. 그 혈관염이 생겨요. 특히 관상동맥이라고 심장에 그 혈액을 많이 도입하는 관상동맥에 염증이 생기면서 부분적으로 동맥류가 생겨서 성인이 돼서 이제 사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아이들한테서 코로나19 그가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이 환자들이 코로나19와 관계된 게 아닌가 이제 그 의심을 하고 있는 사례가 발견이 되는 거고 네. 아직 국내에서 보고된 바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관성이 있는지는 아직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네, 그렇습니다. 단계라는 좀 더 많은 말씀이시죠? 사례가 발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치료를 위해서 임상 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와 관련돼서 미국에서 중요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렘데시비르를 통해서 치료를 했더니 코로나19 환자 회복이 더 빨라졌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아직 그렇습니다. 임상 시험 단계인 것 같은데 예. 네, 이 연구 결과 좀 굉장히 좀 의미 있을 것 그 같은데. 의미가 있죠. 근데 이게 완전한 치료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렘데시비르를 투여했더니 약 30% 정도의 치료 효과가 나타났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병에 대한 완전한 치료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완화시켜주고 치료를 좀 빨리 해주는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게 에볼라 치료제로 활용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사용했더니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고요. 미국의 발표를 보면 10일 이내에 사용했을 때 가장 효과가 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10일 이내가 처음에 발생해 10일 이내 사용을 하면 훨씬 효과가 크다고 보여진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회복 기간도 4일 정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발표를 안 했지만 일정 부분 효과가 있고 사람들에게 투여했을 때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인증됐다라고 지금 미국이 발표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약 195명을 대상 임상 시험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 미국에 발표한 그 임상 실험 대상이 우리나라의 감염자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샘플들을 뽑아서 그분들에 대한 조사를 했을 때 렘데시비르가 30% 정도의 어떤 효과가 있었고 4일 정도 회복 기간이 있었다는 얘기도 했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사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는 아직 이 약이 사용 승인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마 필요하다고 하면 미국의 사례를 받아들여서 사용 승인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치료제 얘기입니다. 기존 전염병 치료제를 재활용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백신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이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 명이 초고속 이렇게 네, 다녔는데, 예,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들이 이제 이 백신 개발은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그래서 뭐 내년 여름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게 이 정도 빨리 진행하다면 올 연말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실제 뭐 가능한 얘기입니까? 내년 1월 이야기도까지 오늘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백신이 기본으로 1년에서 한 18개월 정도 최소한 걸리는데 지금 미국에서 아마 내년 1월에 한 3억 도즈를 지금 하겠다는 패스트트랙이라고 예. 긴급 아마 고속 작전명까지 붙었다고 돼 있는데요. 예, 예.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고무적인 것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지난주부터 임상 시험이 들어간 그 백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숭이한테 6마리한테 썼더니 그 백신을 투여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에 노출을 시킨 다음에 봤더니 한 달이 지나도 아무도 안 걸렸어요. 6마리가. 그래서 그 백신을 지금 실험을 하고 있고 네. 지금 110명 정도가 임상 시험 들어갔고 5월에는 한 6천 명 정도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이 성공한다면 9월에 백신을 투여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옥스퍼드 쪽이 조금 희망이 있고 그다음 미국에서도 지금 미국의 총력을 해서 아마 내년 1월에 3억 도즈를 지금 아마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예. 이것만 된다면 네, 코로나19를 종식을 할 수 있을 아주 희망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안정성 검사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경과를 좀 지켜봐야 그렇죠. 되는 시간도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자금이 많이 투입이 된다고 해서 그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네, 좀 어렵죠. 어렵지만 이제 너무나 긴급한 상황이니까 예. 네, 그런 점에서 조금 그런 거를 고려를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전염병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 후에 후속 대책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자라면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기는 합니다만 전염병이 좀 잠잠해지고 나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도 그렇죠.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번에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당연히 필요성이 달라져야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도 사실 이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감염병이라고 하는 게 거의 주기적으로 계속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메르스도 그랬고 지금 또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왔고 앞으로 또 어떤 바이러스가 새로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책은 단기적으로 그 순간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경험들이 축적된 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그럼 장기적으로 감염병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는 장기 플랜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박원순 시장의 감염병 전문병원 진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 관점에서 감염병이 또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또 하나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하면서 격리병동을 상설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되거든요. 초창기에 우리가 나중에 생활치료센터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긴 했습니다만 예. 격리병동이 부족해가지고 실제로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입원을 못하는 경우도 초기에 발생했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없애기 위해서 격리병동을 좀 많이 신설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세워져야 되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경험했던 많은 경험들이 축적돼 있습니다. 이걸 백서 형태로 만들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그러면 장기적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검토해야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박원순 시장의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는 아주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제안이었다. 예. 정부도 꼭 이 부분을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